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시작부터 원희룡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부딪혔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정쟁으로 얼룩지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또 다른 공방이 오갔던 법사위 전체회의,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까지,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서영주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했죠. 미국의 금리는 22년 만에 최대치인 5.5%로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긴축은 끝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본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한입뉴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7월 27일 목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여러 가지 정치 현안도 복잡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봉우 연구원의 생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다른 데서 받지 못하는 대접을 우리 시사본부 와서 지금 제작진과 우리 소장님께 받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저는 아직 생일빵은 아니었는데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자마자 그죠? 예. 네. 제가 오늘 손목 운동을 많이 하고. 네. 자, 방금 전에 이제 경제 이야기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이 됐다. 예상이 됐던 일인데 지난달 이제 이 동결을 했고 다시 올릴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인상이 됐네요. 그다음 이제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0.25%포인트 올렸어요. 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 때문이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인플레이션 통제하는 단기간의 사회적 비용보다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에 따른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대 목표를 향해 내려간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정책을 계속 긴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새로운 점도표는 안 나왔지만 지난 6월에 공개됐던 점도표를 봤을 때는 이게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점도표라는 것은 네. 올릴지 말지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데 그 점이 많은 경우에는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그게 점도표인데 지난달에 이 봤던 점도표가 이 중간값이 5.6%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더 인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파월 의장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에 다시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이 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죠? 그렇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3%로 좀 시장이 기대보다는 낮아졌었거든요. 그 7월에도 낮아지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8월 24일에 예정돼 있는 잭슨 홀 미팅.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네. 거기서도 뭔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하면서 더 긴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9월 인상도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잭슨 홀이 미국 연준에 있는 홀 이름인 거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예.
미국의 아이오밍 그 주에 있는 휴양지 고지대 휴양지인데 그 잭슨홀인데요. 거기서 1년에 한 번 8월에 각국 이 중앙은행 총재 또 경제학자들 파월 의장도 가고요. 네. 거기 모여가지고 경제적인 토론도 하고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사들이 오는 금융기관 수장들이 오는 회의에서 네. 어떤 발언이 나오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재까지 시장의 예상은 뭐냐면 하반기에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못 올릴 것이다. 이렇게는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로 올랐는데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그대로거든요.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0.25% 올리면서 지금 우리 금리가 3.5% 거의 반년 동안 동결이 되고 있어요. 네.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최대 2%까지 지금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진 상태인데 이게 안 그래도 1.75%도 역대 최대치였는데 역대 최대치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미국과 한국 간의 차이가 커지면은 일단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이 우려된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우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죠.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면은 달러에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달러로 돈이 모이면서 외국인 투자도 빠져나가고 원화도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 추경호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요. 오늘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었거든요. 관계 당국들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은 안정적이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금융시장이 그렇게 위기 상태는 아니라고 일단 안심을 시켰어요.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가 좀 이렇게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준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 외국인 투자 유출을 걱정하는데 외국인 투자 자금은 순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고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외화 자금 시장 역시 지금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거고요. 실제로 수치들을 보면 최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들어서 1,270원에서 1,28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 그렇게 뭐 너무 원화 가치가 낮다거나 이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요. 또 외국인 증권 같은 경우에도 채권과 주식을 모두 합쳐보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순유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는 걱정도 좀 아직은 이른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긴 기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더니 가계대출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자를 조금 더 많이 내도 된다는 걱정이 일단 사라진 것 같으니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또 부동산 투자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네.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러면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지금 사실 최근에 은행권도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연체율은 특히 증권사들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PF 대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도 지금 국내적으로 약간 겹쳐 있고 이 해외 투자 순유입 같은 경우에도 증가는 하고 그러니까 순유입이긴 하는데 이 유입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식만으로 따져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오히려 순유출인 상태라는 지금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은행 우리 당국의 결정이 좀 고민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뭐 여러 가지 챙길 텐데 거시와 미시를 좀 더 다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국회 국토위로 가봅니다. 어제 이 원희룡 장관을 불러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국토위 현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심상정 의원, 원희룡 장관, 한준호 의원의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국토부의 과업 지시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그게 근데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보고서가 누가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이따 용역사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보고 용역사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조금 전 심상정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월간 진도 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국토부는 없어요? 저희가 실무적인 이 자료가 가는 부분에서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예, 실무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의 현안 질의 내용 듣고 오셨는데 어제 여러 가지 부각됐던 내용들을 좀 간추려 보면은 자료 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그 땅이 수익
사업을 위해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이 부분이 집중적인데 먼저 자료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가지고 있는 월간 진도 보고서 이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원희룡 장관한테 심상정 의원이 따져 물었는데 이 다 드린 거다. 다 드린 거다. 그리고 뭐 없는 거는 작성이 안 돼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한준호 의원이 그거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원희룡 장관이 다 드리겠다. 이렇게 또 다시 해명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이 회의 자체가 원래는 자정에 마치는 건데 자정을 넘겨서 차수병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1시 30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뜨겁게 진행이 됐는데 어제 저희가 초반 상황을 잠깐 전해드렸듯이 맨 처음에는 원희룡 장관의 사과 요구를 야당에서 했습니다. 백지화 선언에 대한 사과 요구 그걸 했더니 원희룡 장관은 아니 그러면 이 의혹 잘못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대표 사과해야 되고 또 뭐 TF 구성에서 어떻게 보면 의혹 제기를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맞불을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뭐 상황이 하나 있었고 또 이게 백지화 결정 여기에 대해 원희룡 장관의 한 발언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게 실질은 중단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화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중단해 놓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즉시 추진할 거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원희룡 장관의 주장이 있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점이 변경이 되면서 결국 김건희 여사 처가 그 가족 땅으로 종점부가 변경돼서 결국 거기가 개발되면 막대한 이익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얻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제 뭐 여당 의원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원희룡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대한 종점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 특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땅 아래쪽에 고속도로 접속 부근 땅은 상수원 구역이고 수변 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다. 이렇게 여당 의원이 물어본 것에 대답을 했어요. 원희룡 법을 장관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개발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한 거죠. 맞습니다. 상수원 구역이고 수변 구역 개발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수변구역 해제 사유가 명시된 한강수계법과 국토계획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풀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 이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돼 논란이 됐던 공흥지구 양평 공흥지구 여기도 수질보호구역 1권역 내 그러니까 개발이 어려운 땅이었지만 아파트 지어서 100억 이상의 개발이익이 남기지 않았냐. 이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장관이 잘못 해명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뭐 해명해라. 인정해라 이렇게 몰아붙인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료 뭐 공개를 55건 하면서 다 공개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 누락됐다는 의혹 또 이게 편집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민주당에서 제기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서로 간에 한동훈 장관의 설명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희룡 장관의 설명. 원희룡 네. 장관 죄송합니다. 원희룡 장관의 답변과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이 상당히 또 공방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등장한 강상명 대안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과대평가했다 이런 논란도 제기가 됐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고 사실 이 연원을 따져보면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좀 처음에 제기했던 의혹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강상면 대안 지금 작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영역사에 의해서 갑자기 2개월 만에 등장했다는 것인데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이게 노선도 한 55% 정도 바뀌니까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급하게 등장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동안 이게 다른 사업들, 과거에 다른 국책 사업들 보면은 노선이 한 70% 바뀌어야 재조사를 했었고 사업비도 20%가 증가를 해야 예비 타당성 재조사 대상인데 이번에 강상면 대안은 140억밖에 증가를 안 한다. 이게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 입장을 보여왔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이런 국책 대규모 사업을 할 때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내거든요. 근데 그 국토부 계획안이 항상 너무 사업비는
적게 평가를 해놓고 또 교통량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해놔서 정작 예비 타당성 조사로 기재부에 넘어가서 본조사를 해보면 항상 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고 교통량 같은 효과 부분은 국토부가 기획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양상이 늘 반복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할 때도 보면 2019년에 시작해서 2021년 마무리가 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이 정식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국토부가 애초에 예상했던 제시안보다 사업비가 22%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반대로 많이 나와야 되는 그 교통량 이 부분은 국토부가 제시한 것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나 적게 나왔다.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작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갑자기 2개월 만에 등장한 이 강상면 대안도 국토부가 용역 업체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급박하게 나온 아니고 또 용역 업체가 아무래도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과연 국토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여론에 조금 우려를 한 나머지 국토부가 좀 이 강상면 대안에 대해서 사업비를 과소추게 하고 네. 교통량은 너무 많게 또 추계를 하고 반대로 원안에 대해서는 그런 분석을 또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국토교통부도 원희룡 장관도 계속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의 상호 설명이 서로 또 엇갈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KDI 한국개발원의 이 예비 타당성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은 상당히 국토교통부의 계획보다도 많이 비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새로 제출된 강상면 대안을 보면 기타 비용이 상당히 줄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타 비용이 대폭 줄어 있는데 사실 모든 비용이 좀 줄어들어 있긴 그렇죠. 한데 그게 뭐냐 이게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의심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다. 지금이라도 좀 제3의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 어떠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제 이제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뭐 자료다. 완전히 네. 이제 원희룡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는 상당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행이 됩니까? 그냥 일단 어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현안 질의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안 질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할지는 아직 불투명한데 야당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아마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그런 사안으로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양평을 방문해서 주민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또 행보를 이어갈 것 같은데 이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야당의 모습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계속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미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도로 위로는 휴가 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도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전망인데요. 다음 주까지는 평일 낮 시간에도 휴양지로 가는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모두 18km 구간에서 정체되면서 먼저 안산분기점에서 둔대분기점 사이로 정체고요.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더 가서는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호법 분기점 일대, 이후로는 원주를 조금 지나서 소초 쉼터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 강릉 2터널을 앞두고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부터 서종까지 1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생림 2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면으로 신월 기점을 앞두고는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뤄봐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야기를 방금 전에 했고요.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 이 내용도 이제 현안 질의에 올라왔고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특히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 날선 공방이 있는데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장관의 발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건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장관이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자,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 또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도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공방이 된 겁니까?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 한동훈 장관 결국에는 이 최은순 씨 지난주에 있었던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네,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공방까지 말싸움까지 벌이는 상황이었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에 대한 법원의 양형 그 얘기를 이유로 언급하면서 대통령을 대신해 좀 한 말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뭐 그거는 사법 시스템에다 진행된 사안이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없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박범계 장관이 왜 A를 물었는데 B라고 대답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최은순 씨 관련 재판 관련된 얘기 왜 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헌재 판단 이 파면이 기각된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바로 입장을 내서 거야의 횡포다. 뭐 이런 식으로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로 입장을 냈었는데 왜 네. 대통령 장모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냐.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또 한동훈 장관도 입장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반면에 이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 찾아가서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했는데 이거 노골적인 회유나 뭐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뭐 유상봉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도 중요한 관련자의 진술 보도가 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최은순 씨 또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재판에 대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고 그 가운데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좀 반박을 하면서 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방을 보니까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건이 상당히 또 정치권의 주요 주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알게 되네요. 어제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야당의 지적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6월 23일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도 관련 취재를 냈던 기자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미 한번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절반 가량은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이 지방의 검찰에 내려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다른 계좌로 넣어가지고 검찰총장이 좀 현금 인출기처럼 또 자의적으로 뺏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이 검사들의 만찬에 너무 함부로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밥 먹는 데다가 심지어는 이렇게 좀 멀리 나가 서까지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명절을 앞둔 2월과 9월에 가장 많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이거 혹시
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더니 떡값이라는 건 이제 선물 값을 줬다 이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검사들끼리 선물 주고받은 게 그 예를 들어서 한동수 전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위급 검사가 자기 부하 검사들한테 이런 식으로 위로 쪼라고 하지만 자꾸 돈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 수사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이런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2018년 2월 그리고 9월 이 시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건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검찰은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질문에 대한 답이 되나 좀 쉽긴 한 대답이긴 하죠.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를 떡값으로 쓴 건 아니냐, 이거 어디다 쓴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검찰은 일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한 거니까. 그때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런저런 취지로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읽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떡값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근무 지역이 아닌 성남시 고깃집에서 검사들과 97만 원이나 업무 추진비로 고기를 먹었다. 네. 그리고 이게 규정상 50만 원이 넘어가면 누가 함께 먹었는지 다 써야 되거든요. 그 두 개로 쪼개서 결제를 만들었다. 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자 그 한동훈 장관은 그게 성남시 고깃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른 도시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서초구하고 가까운 고깃집을 일부러 성남시 고깃집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또 반박을 했어요. 네. 이것도 약간 논점이 사실 다르기는 합니다. 이제 고깃집이 어딨냐라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물론 업무 추진하는데 쓰면 이제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검사들이 마치 만찬하듯이 막 100만 원씩 밥을 먹는 게 세금으로 쓰는 것이 맞느냐 이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아직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 이 시민단체,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향해서 한동훈 장관이 재탕, 삼탕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다. 이 단체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정략적 단체라고 좀 비판을 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특활비 업무 추진비 공개는 대법원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요청을 한 시점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없던 시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취재 기자가 또 이야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세금 쓴 거는 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또 네. 바람직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관련해서 황정건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자, 결국 이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 이게 아마 골프인 것 같고 언행 이 부분이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답변을 냈던 홍준표 시장의 태도를 말하는 두 분이 예상을 할 때는 네. 당원권 정지 한 3개월 길어야 한 6개월 정도 중징계인데 10개월이에요. 보통 우리가 3, 6, 9, 12 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를 받았던 김재원 전 의원도 1년을 받았거든요. 참 10개월이라는 게 묘한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윤리가 어제 이제 1시간 반 정도 회의 끝에 이런 결론을 내놨는데 윤리 쪽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는 당원권 정지 1년, 그러니까 12개월 얘기를 했었는데 정상은 참작했다는 거죠.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수해 복구에 나서서 사흘 동안 열심히 그 봉사활동, 복구활동에 나선 점들이 참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10개월이라고 하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총선 때까지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의 10개월이 아니냐. 총선 때까지는 입 다물라. 네, 뭐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이 이런 당원권 정지, 중징계 자초한 면이 있죠. 맨 처음에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과를 하거나 어떤 진심어리 해명한 게 아니라 아니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냐. 트집 잡혔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냐. 이렇게 정면 대응한 게 고스란히 이 촬영이 돼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화된 민심이 있었고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당원권 정지 10개월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게 뭐 윤리 결정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받은 건 처음이긴 하지만 홍 시장은 내년 뭐 총선에 나오지 않으니까 당원권 정지가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다운권정지 10개월이나 받은 것은 향후 대권 행보에도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나온 다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라고도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총선까지는 뭐 꼭 출마가 아니더라도 당내에서 뭐 세를 규합하거나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기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어차피 대구시장으로서의 이 임기가 남아 있고 임기 마무리한 다음에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번 징계가 끝난 다음에 네. 이런 예상도 나오고요. 실제로 징계 절차가 착수되니까 더 큰 뜻을 위해서 이 치욕을 견딘다는 말을 썼다가 지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홍준표 시장이 일단 수긍을 하더라도 여전히 뭐 대권을 포함해서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반응은 격한 반응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대통령실에서 심야 출퇴근 시간에 집회 제한 및 불법 시위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강성규 시민사회수석 브리핑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발언 내용인데 집회 시위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차원으로도 들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이런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과 맞물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기투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제3의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 국민 참여 토론 여기에 와서 내가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본인이 와서. 그래서 중복 투표 논란도 있었었고 뭐 네. 본인 인증을 거치긴 하지만 중복 투표 논란도 있었고 또 이게 잘 안 알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떤 단체나 어떤 세력들이 몰려와서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국민제한 홈페이지에는 집회 시위 또 심야 시간 특히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담겨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의견은 듣는데 이걸 의견을 듣는지 과연 일반 국민들이 잘 알고 있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 하듯이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의견이 모아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게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어떻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인기투표 형식으로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좀 법령 시행령 개정하라고 권고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현안들이 있었는데 뭔가 해결된 건 없고 계속 정쟁으로 또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저트송 880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초등아이 방학했어요. 학교 공사가 있어 9월 중순에 개학을 하는데 방학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네요. 방학 내내 저랑 태격할 예정입니다. 당 먹고 힘내서 이겨내고 싶네요. 인디고의 여러마 부탁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인디고의 여러마 부탁에 듣고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의 갈피를 잡을 수 없거나 사람의 행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말할 때 오리무중이다 라는 한자 성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원래 이 말은 오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해서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안개는 지표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부옇게 떠있는 현상으로 가시거리 1km 이내를 말하죠. 구름과 거의 같지만 위치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늘에 떠 있으면 구름이고 지면에 가까이 있으면 안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일기예보를 보면 연무와 방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연무는 연기 또는 그름을 뜻하는 한자 연자와 안개 무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연무는 연기와 안개를 아울러 이르기도 하지만 보통 날씨와 관련해서 말할 때는 고운 먼지와 그름이 공중에 떠다니어 생기는 대기의 혼탁 현상을 뜻합니다. 주로 공장에서 배출된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방무는 얇을 박자에 안개 무자가 합해진 말로 엷은 안개를 뜻하고요. 수증기가 대기 중에서 응결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안개가 많이 끼는 날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지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5도, 강릉과 대구, 광주, 울산 34도, 서울, 대전, 제주 33도, 부산 31도 등으로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5도 이상으로 느껴지겠고요. 이런 날씨에는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큰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과 모레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밤까지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소나기가 내리며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9도, 습도는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미국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69만 명으로 전년보다 4만 명 이상 줄며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급격한 출산율 감소 등으로 내국인 숫자는 5천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의 비율이 초등학교가 중고교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884건 가운데 약 34%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 신고와 관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모바일 세관 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옷이 정말 우리 유튜브로 많은 분들 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게 박지원 캐스터가 오늘 환한 옷을 입고 왔네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이렇게 환하게 흰색은 또 빛을 반사해 주니까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덥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흰색이 또 뜨거운 태양빛을 반사하니까 그런 또 효과도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쵸. 효과도 있겠네요. 네. 네. 자, 이 박지원 캐스터한테 오늘 주제 이야기 들어가기 짧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저출산이 심각하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또 5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젊은 여성들이 MZ세대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출산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제 주변이나 이야기를 듣는 말은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아무래도 이제 돈 모으는 것도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큰 것 같고 일단 아이를 출산하면은 또 잘 키워야 되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근본적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전 근데 아이 셋 갖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노부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혹평 후기가 이어지자 서툰 사과 댓글을 남긴 사연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달앱에 남겨진 고객의 분식집 후기와 주인이 남긴 답글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달앱에 들어가면 그 가게의 평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게가 유독 낮은 3.4점이었습니다. 일부 고객들이 여러 건의 혹평을 남겼기 때문이었는데 5개월 전 한 고객은 별점 5점 만점에 1점을 주면서 분명히 오이를 빼달라고 했는데 넣을 수 있는 곳엔 다 넣어놨다. 요청사항 좀 읽어달라라고 하면서 화가 잔뜩 난 후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잔치국수와 김밥을 주문한 또 다른 고객은 역시 별점 5점 만점에 1점을 남기면서 휴 유유라는 후기를 남깁니다. 사장은 키보드로 글을 입력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혹평을 남긴 고객들의 글에 한결같이 맞춤법에 어긋난 서툰 답글을 남겼어요. 네. 그런데 글을 보면 얼마나 한 글자 한 글자
글자 정성스럽게 남겼는지는 마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이 했네요에서도 했네를 어인데 아이로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의 글을 남깁니다. 이 음식점은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네티즌들은 연세가 많으신 듯한 사장님이 혹평 후기가 많고 사죄를 하시는 모습이 마음이 보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네, 상당히 평가가 안 좋았고 또 맞춤법까지 서툴지만 또 답변도 남겼는데 뭔가 반전이 일어났다면서요. 네, 정말 다행히도 이 소식이 퍼지면서 이들을 응원하는 주문과 리뷰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부부 역시 어떤 분이 전이 맛나다고 리뷰를 잘 올려주셔서 오늘 김치 큰 통 하나 다 나갔습니다라고 하고요. 다른 후기에도 부부는 오늘은 좋은 날 같아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행복합니다라고 정성스럽게 인사를 전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네. 또 동료 자영업자들도 이들 부부를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뭐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여의치가 않으니 이렇게 글을 남긴다면서 배달 앱과 배차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적기도 했고요. 뭐 배달뿐만 아니라 실제 방문을 예고하고 있는 글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노량진 갈 일 있으면 김밥하고 떡볶이 먹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서울을 가는데 꼭 가려고요 등의 글이 300건 넘게 지금 게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낮은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보완을 뭐 했을 테고요. 네. 또 노력을 또 추가적으로 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고객들이 더 혹평을 하기보다는 나이 드신 노부부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 연이어서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오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상권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고요. 신림동 칼부림 사건 20대 남성 한 명을 이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하고 네. 30대 남성 3명의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3일에 구속이 됐죠. 네, 어제 우리 수사본부에서도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에 인터넷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간 묻지마 범죄들에서 주로 여성이나 노인이 피해자가 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신체적으로 건장한 20, 30대 남성들이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호신용품을 찾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이틀날이 1일부터 5일 내에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살인사건 후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이런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니 신림동은 평소보다 인적이 드물고 어떤 이들은 공포영화 속 뒷골목을 걷는 오싹한 기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만에 신림동을 찾았다는 A씨도 누구라도 묻지마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 오는데 조금은 꺼림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고 지점 바로 이제 건너편 가게가 있는데 이런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후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임시 중단 상태이고요. 첫 번째 피해자가 희생당한 자리에 조화를 두고 가는 시민 발길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은 그런데 추모 공간이 마련된 골목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안전 우려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경찰 기동대원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골목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언제 그 비극이 자신들에게도 닥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중이죠. 네. 아르바이트를 하러 매일 이 골목을 지나다니는 B 씨는 언제 어디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될지 몰라서 매 순간이 무섭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서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다
되다 보니 트라우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사고 현장 인근에서 있던 A씨는 이제는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눈만 마주쳐도 무서울 때가 있다라고 토로를 했고요. 트라우마도 문제지만 일단 당장 먹고 살 일 또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권 또 골목길에 상당히 또 이제 사람들이 발길을 또 끊어버리니까 네. 바로 직격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100명 정도 들어가는 가게도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신림역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B 씨는 조문객 심정도 물론 10분 공감하긴 하지만 주변 상인들 생각도 조금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합니다. 네, 치안 안전에 대해서 좀 철저한 또 대책이 마련되고 네. 또 주변을 즐겨 또 이용하던 고객들도 큰 또 지장이 없도록 또 좀 안전이 확보된 채 다시 또 발길을 이어나갈 필요도 있겠네요. 네. 네. 자, 호흡기 질환은 보통 겨울에 많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한여름에도 호흡기 질환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요. 감기 여름에 잘 걸리시나요? 아니죠. 그쵸. 겨울에 우리가 뭐 감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가을이랑 겨울 같은 춥고 건조한 계절을 선호하는데 감기 바이러스도 그런데 올해는 여름이 도래했는데도 바이러스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6월에는 2만 명 미만을 유지했는데 7월 들어서는 3만 명대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의 경우에도 지금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체계가 구축된 이후 역대 최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대 교수는 이 현상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여름에도 독감이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19와 독감 말고도 다른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인 리노바이러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검출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였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이 검출되고 있는 리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열이 안 나는데 아데노바이러스는 발열 증상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을인데요.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계절에 들어서면 확진자 수가 더 폭증할 수 있고 네. 독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A형 말고 면역력이 더 없는 B형이 유행하면서 트리플 데믹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네요. 가을부터는요.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방역 당국은 개인 위생 수칙 준수까지 당부한 상황이고요. 뭐 참고로 요즘 덥다 보니까 에어컨 많이 트시는 분들도 계신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기침이 끊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혹시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는다거나 이게 8주 넘게 이어지신 분들께서는 단순히 이게 냉방병이 아닌 만성 기관지염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건강도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덥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비 피해도 많았지만 네. 폭염에 따른 또 에어컨을 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관련 질환도 여러분들 안심해서는 안 되고 각별히 챙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스트릿 뉴스파이트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조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장성철 뭔 시비 거시려고 소장님이야. 네. 소장님이 저는 항상 칭찬만 하니까 그렇죠. 뭐 칭찬 미담 이런 방송으로 지금 각인이 돼 있잖아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KBS. 근데 이제 장 소장님 그러면 이미 상당히 또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요즘 각 방송에서 서영주 부대변인의 활약이 정말 그래요? 괄목할 만하던데 그래요? 인기를 체감하세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종찬 우리 본부장께서 저는 칭찬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방금 그게 칭찬이었죠. 그런가요? 괄목할 만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잘생기셨고 목소리도 좋아가지고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후배입니다. 이런 띄워주는 분위기 좋습니다. 장성철 소장에게는 안 물어봤으니까요. 네. 질문에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자, 어제 이 국토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의 또 이 서로 간의 공방이 또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우선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토위 회의가 그간의 의혹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 아니다. 먼저 장 소장님, 도움이 됐다 아니다. 도움이 안 됐어요. 안 됐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요? 안 됐죠. 예, 국정조사로 가는 길을 넓혀줬다. 국정조사로 가는 길을 넓혀줬다. 확 열었어요. 네, 장 소장님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무엇을 바라보니까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고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 한준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명쾌하게 해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태도, 뭐 분량, 사과 뭐 이런 것은 차치하고 저는 팩트에 기반해서 자료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 좀 오락가락했어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락가락했고 잘 모르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할 말 없으면은 좀 말꼬리 좀 잡지 마세요. 이걸로 끝내더라고요. 그럼 논리적인 해명이 안 됐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의혹이 더 쌓인 것 같아요. 좀 논리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정치 현안 질의가 못됐다. 네, 그러니까 말꼬리 잡지 마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론적으로만 얘기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했다. 네, 뭔가 정책 관련된 답변이 구체적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국정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언제쯤 추진이 될 예정입니까? 일단은 이제 상임위가 어제 끝나긴 했는데 어제 상임위를 본 국민들도 그렇고요. 우리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명쾌한 답변이 없었어요. 뭐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본인을 대단히 훌륭하게 지켜세워서 좀 상임위에 나오면 뭔가 야당 의원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았더니 말씀한 대로 뭐 불리하면은 그거는 좀 생략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가 사과를 해야 되죠? 민주당이 사과하세요.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 이제 본인이 사과했던 경우도 나타나고 그런데 명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정점에 그 일가의 땅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얘기를 그냥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감정 싸움만 하다가 그냥 어제 늦게까지 했는데도 없었기 때문에 국정조사 지금 바로 논의를 해야겠다는 뭐 입장들이 당내에서 지금 팽배하고 있어서요. 조만간 추진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보면서 참 국토부의 여러 공무원들 특히 뒤에 배석했던 공무원들 상당히 난감한 표정도 많이 봤었고. 그 표정을 보셨군요. 예, 도로국장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되게 곤란스러워하고 또한 원희룡 장관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좀 부족하게 했을 때 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은요 빨리 메모지에다가 써가지고 장관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제 뭐 현안 질의를 받으면서 호흡이 좀 안 맞는 듯한. 장성철 소장 같은 보좌진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어른들 모실 때 바로바로 일문일답 딱 질의응답을 받잖아요. 장관들하고. 그러면은 딱 장관의 발언의 허점을 딱 잡아가지고 메모를 바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 질문하라고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근데 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장관이 나중에 결국에는 사과까지 몇 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국토위 회의 관련해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셨는지 키워드를 받아봤는데요. 장성철 소장은 말꼬리 잡다, 말꼬리 잡힌 원희룡. 서영주 부대변인은 공상 허언증에 걸린 원희룡.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공상 허언증에 걸린 원희룡. 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공상허언증이 뭐 이렇게 뭐 센 발언은 아니에요.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뭐 병일 수도 있긴 한데, 좀 어떤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에 자기가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지금 어떤 목적이냐면
이 양평고속도로의 원안에서 변경안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12년 원안을 수개월 만에 바꿨어요.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요. 그냥 이 단순한 논리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거론하지 마.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상허언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돋보여야 돼요.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야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냐. 나는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절대적으로 한마디도 민주당이나 국민들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앞서서 이 선봉장이다. 민주당에 져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맞서서 싸우는 최고의 내가 선봉장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적 요인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이거는 대통령의 권력이 개입됐다는 부분이 불거져요. 이 부분들을 철저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거짓말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이걸 사실인 것처럼 믿고, 어제 이제 상임 보면 그 거짓말들을 자기는 이거는 내 말이 사실이다라고 우기는 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게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뭐 제출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뭐 설득하거나 입을 막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거의 허언에 가까운 일들을 했다. 본인의 말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우겼다. 그래서 저는 공상허언증에 걸린 것 같다. 성주 부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장선 소장은 말꼬리 잡다 말꼬리 잡힌 원희룡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한준호 의원에게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행신동 1082번지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막 이렇게 물어본 게, 예전에 본인이 저희 김건희 여사 땅 일가 그거 있었다면 제가 장관직 걸고 정치 생명 걸겠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이래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걸 말꼬리 잡아가지고 한준호 의원에게 물어본 건데 번지가 틀리잖아요. 행신동 1086번지가 한준호 의원 사무실인데 이 번지조차 틀리게 물어봤어요. 말꼬리 잡으려다 말꼬리 붙잡힌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 원희룡 장관이 말하려고 했던 취지는 지난해에 국회에서 물어봤던 그 질문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번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히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라는 또 해명이 있긴 했습니다. 해명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알아봐야죠. 국회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참 뭐 밑에 공무원들이 당에 다 보고합니다. 여기는 이렇고 김건희 여사 땅이고 도표까지 다 그려면 다 보고해요. 왜 안 하겠어요. 최고 권력자의 일가의 땅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고 하는 것도 상대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소영 의원과 얘기하면서 본인도 어쨌든 말꼬리 잡힌 거 아니에요. 수변 지역이라서, 보존관리 지역이라서 이 땅은 절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개발 절대로 못해요 라고 했는데 그거 바로 반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원희룡 장관이 상황 파악을 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뒤에 있는 보좌진들, 공무원들이 제대로 좀 뒷받침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결정적으로 본인도 양심에 찔려한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원장관도 뭔가 양심에서 좀 꺼리낌이 있는 거죠. 꺼리낌이 있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을까. 내 양심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를 좀 덜 철저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준비 이야기를 막 이제 장성철 말씀드리면 안 돼요?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7월 3일 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으니까 분명히 어공과 늘공의 차이입니다. 이거 이런 의혹 받으면서 사업 추진 못합니다. 원하는 대로 가도록 검토 지시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양심이죠. 그게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일의 진행 내용이었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사흘 만에 뒤집었으니까. 처음에 원장관이 발언할 때 원안대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었었나요? 원안으로 가도록 검토 지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사흘 만에 뒤집으려다 보니까 본인도 현타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저의 추측도 해봐요. 방금 전에 이제 장성철 소장이 이 자료 준비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심상정 의원도 어제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자료 준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료를 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홈피에 다 게시를 했죠. PDF 파일로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떳떳하고 일타 강사까지 했으면 자료 제출을 동시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제출하라 그러면 떳떳하면 다 내놔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지적됐죠. 어제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에 부실도 있었지만 보면은 그 영역업체가 월간 진도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이 그거 왜 안 주니 주세요 이랬더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한준 의원이 민주당의 한준 의원이 듣다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흔든 거예요.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준 거예요. 국토부에서. 아, 국토부에서 받은 거군요. 그렇죠. 한준 의원이.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국토부 직원들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 장관은 그냥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얘기만 안 나오면 돼요. 이것만 내가 지키면 돼. 국토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혹을 해서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얘기만 차단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묻지 마. 자료 없어. 영역업체 월간 진도 보고서 보려고 하지 마. 이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확인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원희룡 장관이 뭐 심상정 의원한테는 주지 마 이랬겠어요. 그러니까요.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근데 실무자들은 속타는 거죠. 공무원들은요. 원희룡 장관 계속 모시지 않아요. 다른 장관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무적으로 이 종점 변경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내려고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실무자의 심상정 의원은 누락이었겠지만 네. 중요한 건 원희룡 장관의 발언입니다. 보통 그랬으면 월간 진도 보고서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확정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아까 허언증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 사실 자체를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거짓말이 자기 양심에 찔리긴 하는데 확신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이 거짓말을 태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허언증이라고 얘기한 거죠. 서 부대변인께 일각에서 나온 해명은 장관이 모든 자료를 다 알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타 강사잖아요. 아, 일타 강사. 본인이 일타 강사면 머릿속에 뭘 물어봐도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본인이 일타 강사고 뭐든지 민주당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세게 얘기해놓고 정작 와서는 뭐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타 강사라고 강조했던 거에 비하면 좀 아주 꼼꼼하지 못한 구멍이 변명도 보인다. 그런 공색함이 없죠. 원희룡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편 들어드리고 옹호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영주 부대변인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국회 경험을 안 했으면은 어떻게 좀 억지로라도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국회 경험을 해보니까 서영주 부대변인 지적이 틀린 것이 없다. 원장관의 답변 관련해서 이제 좀 두 분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이 수변 지역 개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이 일가의 땅이 수익성이 사실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이 노선 변경의 중요한 또 기준이 수익성 될 수 있는데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원천적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원장관의 설명이었는데 아니죠. 이소영 의원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세 드러날 거짓말을 원희룡 장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도돼 있는 게 계속 반복되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이 특혜 의혹 절대 지켜라예요. 거기에 이 장관 자체가 경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하죠. 원희룡 장관이 변호사 출신에다가 거기에 오랫동안 정치도 있지. 거기에 광역 단체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 만큼 아실 만한 분이 거기에서 수변부 구역 그다음에 보전 지역이라서 절대 불가하다. 어디 행정에서 절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소영 의원이 얘기를 하죠. 아니 양평군에 살펴보니까 수변구역 해제된 경우들이 많다.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양평군수가 지정을 하면 수변구역 보존구역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여기는 개발할 수 있고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또 궁색해 어버버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그 중간에 말을 좀 끊어서 말씀 생략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딱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원희룡 장관이 국정조사로 가는 길을 넓혔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데 우기다 보니까 이게 근거를 좀 탄탄하게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 근거가 이소영 의원한테 깨진 거죠.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말하기 전에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이 자료역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수변구역이고 보전지역이라서 개발의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의혹 주장하지 마라라고 했거든요. 이걸 그대로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 근거 자체를 못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답답해요. 저처럼 이제 보수 우파 쪽에 있던 분들 그리고 합리적인 중도에 있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많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권과 국민의힘 특히 공직자들이 하는 일들이 대통령 처가 땅과 관련된 의혹을 방어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 가족 일가의 땅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의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정말 정권 교체를 너무나 바랬던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지금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고 좌절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좋아요. 그냥 100번 양보해가지고 자 합리적으로 정말 경제성, 교통량 다 검토해 보니까 원안보다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노선을 바꾸는 게 옳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훨씬 더 주는 이익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 질문을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심상정 의원입니다. 네. 정의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때문에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노선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대통령의 이해 충돌 문제가 남는다. 그럼요. 이 부분을 설명하시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왜 국회의원들 백지 신탁 왜 해요? 조금이라도 자신이 가진 공직의 영향력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사익을 취하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고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선 변경했어. 거기에 대통령 일가 땅이 있어. 근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권력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주장이라고 전 볼 수밖에 없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데 재산도 불리고 재산도 축적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런데 성재 부대님, 네.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그게 양평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강상면 종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면 그것이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또 노선이라면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양평을 방문해서 국민들과 또 오늘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간담회도 열었는데 이게 뭐 양평 국민들이 설득이 된다면은 강상면 종점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까지 얘기할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네. 양평 현 국민의힘 군수 이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양평 국민들을 말하자면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고요. 이 양평 고속도로는요 국책 사업이에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양평 국민도 일부 혜택을 입지만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책 사업이 1조 8천억을 투입하는 이유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수도권 1순환 도로부터 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교통망에 대한 것까지 고려가 돼서 가는 고속도로예요. 이거는 단순히 양평 국민이 여기에 고속도로 놔줘 해서 결정됐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양평 국민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빼서 해준다면 그 고속도로를 12년 동안 논의된 거를 바꾼다고요? 이게 뭐냐면 아주 안 좋은 정책입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1조 8천억에 되는 국책 사업을 12년간 정부가 2번 바뀌는 동안 논의했던 사업을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종점 논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그냥 흐트러뜨려 버리잖아요. 장기판 없는 겁니다. 이게 국정운영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이게 국정운영이나 국토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문 닫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 대변인이나 또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이렇게 원정 장관이 양평 군민들 뭐 간담회 등을 통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될 수는 없다. 일부 의견은 들을 수 있으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양평 구민의 일부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지만 국가 전반의 SOC 산업의 정책을 판단을 하고 가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더 이상 이 김건희 일가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사업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로 인해서 국제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주는 것도 옳지 못해요. 저희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거든요. 저희 백석동 주민들 주민투표 해봐요. 그 쓰레기 소각장 옮기는데 거의 100% 찬성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거기 있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 있는 게 제일 적정해서 주민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다 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 차원에서 결정해야지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을 주민투표를 결정한다? 이것은 앞으로 국책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자, 장선수 소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자, 경징기 예상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징기 예상했죠. 그런데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면은 상당히 중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10개월이라고 하는 수치 그리고 보통 윤리위 그러면 밤늦게 결정되거나 심지어는 새벽까지도 맞아요. 논의를 나랑 해가지고. 속에 논의를 하다가 이제 어렵게 결정을 맞아요. 하는데 순식간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도부에 강한 의견이 반영됐다. 네. 김기현 당대표랑 홍준표 시장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중징계할 거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됐고 또 하나는 이게 10개월이다 보니까 이제 달로 계산을 해보면 내년 5월 달에 징계가 풀리거든요.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내년 총선 때까지 홍준표 대표 입 좀 다물어. 꼼짝 마라. 당신 때문에 자꾸 설화 때문에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어.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10개월 당원권 정지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할 거다. 예. 그런데요. 지금 경고장 노란 경고장 하나 준 거예요. 만약 이제 내년 4월 때까지 또 다른 설화에 휘말리면은 아마 레드카드 줄 거예요. 제명. 자, 그렇게 우리가 조심하라고 당원권 정지 시켰는데 또 설화를 일으켜? 그럼 우리는 당신은 우리 당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 못하도록 할 거야. 제명시킬 거예요. 그런 경고의 차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최근에 이 일이 있고 난 이유니까 뭐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혹시 통화를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같은 당은 아니지만 홍준표 시장 이 징계권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나 또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여야를 떠나서 이런 국민적 아픔, 수혜의 아픔 속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했겠구나.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완력 싸움에서 두 번 지금 카운터펀치를 맞았잖아요. 네. 상임고문 해초.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 골프 물론 적절치 않았습니다. 뭐 제명을 논의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골프 자체만으로 즉각사가 있으면 뭐 경징계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태도들, 반응들 뭐가 문제야 내가 기죽을 줄 알아? 국민적인 뭐 정서법 말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제명을 해도 뭐 할 말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이제 수해 복구하고 삽질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삽질. 하여튼 그런 수해 복구를 하셨는데 공사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공사를 도와주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아마 당원권 정지 10개월인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남긴 글이 좀 인상적이에요. 어떤 부분? 나에게는 3년이 남아 있다. 아직. 그걸 김기현 대표 들으라고 한 소리거든요. 약간 뒤끝이죠. 나에게는 13척의 배가 남겨져 있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렇죠. 12척. 3년 뒤에 보자. 네. 뭐 이런 건데요. 12척. 네, 그래서 일단은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더더욱 세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한 당권 정지 10개월은 과해요. 본인 사과도 했고요. 수해 봉사활동도 하러 갔는데 저는 경고차원으로서 끝냈어야지. 이걸 당권 정지 10개월 한 거는 어쨌든 감정이 들어간 결정이라서 전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아, 감정의 결정이었다? 네. 김기현 당대표가 나 정말 싫으니까 저거 빨리 세게 해.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보다 나은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수해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민주당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수해 예방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막 공격을 하면서 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금 스페인으로 뭐 본인은 뭐 업무차 갔다고 하지만 여행 갔어요. 열흘 동안. 얼마 전에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베트남 출장권도 또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장이니까 광주시장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 평가를 해보자고요. 네. 강기정 의원이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우리 광주시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잘 업무 협의 살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첫날 가서 뭐 있는 줄 알아요? 가우디라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관광했어요.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요. 네. 잘못했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거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 민주당은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다. 윤리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고 자기 정화 기능을 상실해버린 정당이다. 그래도 저렇게 부적절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래도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홍준표 시장 항변해 보세요. 잠깐만요. 홍준표 시장 징계를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아이 잘했는데 너무 과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은 없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돼요. 요걸 좀 여쭤볼게요. 자, 이하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법정 발언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공판장에서 부부 싸움이 벌어졌다. 아내는 남편인 이하영 전 지사를 만류하는데 이하영 전 지사는 그냥 자신 발언을 유지하는 듯했다. 이게 어떻게 이 일반 국민들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항변할 기회를 안 주시지만 일단 그 패스하고요. 네. 그 이하영 전 부지사 관련돼서 이제 사실대로 다 얘기하세요. 부부 싸움이다 하는데 그냥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부인 자체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태도가 마땅치 않습니다. 당신이 이러려고 여기까지 살아왔어? 정치인의 아내들은요 특히나 희생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민주화투쟁 동지로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생활까지 지금까지 해왔어요. 결국에 이 사람들은 돈과 명예보다는 신념과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전에 따지고 보면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물고문을 당하더라도 야, 너 옆에 있는 동지 이거 간첩이라고 빨리 말해. 이래서 얘 잡아오게. 아닙니다. 아닌 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텼거든요. 그게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를 보면 10개월 수감되면서 줄곧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는데 이재명 지사는 상관이 없다. 했는데 갑자기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입장을 바꾼 거에 대해서 아내는 화가 난 거예요. 네. 당신 정치하면서 나 홀대하고 내가 많은 걸 감냈는데 이깟 검찰 회유 압박에 넘어가? 창피해 죽겠어. 적당히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 나하고 살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거다. 그것뿐이에요. 딴 이유 있지 않아요? 일단 그래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발언 대북 성공을 보고했다. 이게 이제 부부 간의 다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 배경인데 앞으로 뭐가 진실인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준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경제 또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 위원님께는 이런 경제 관련되는 이슈들이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네. 예. 답변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겸손하게 하시네요. 네. 자, 오늘 이제 오프닝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6월에 이제 금리를 동결했던 미국 연준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자, 연준의 이번 결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거에는 어떻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번이 마지막이냐 아니면 올해 한 번 더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제일 궁금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냥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연준 이후에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 아직도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은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만약 너무 확정적으로 올린다 혹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장에서는 항상 그 변화에 대해서 먼저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마치 금리를 내린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 물가가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더 내려야 하는 그 연준 입장에서는 좀 모호한 그 신호를 주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할 것으로 물가 이제 하락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이제 연준의 결정이 내려진 건데 실제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정도 더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미국 물가가 3%대라고 하지만 근원 물가는 아직도 4.8% 정도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미국의 어떤 그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 어떻게 보면 경제 체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걸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체력이 떨어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올려줘야 물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많이 우리 또 궁금해지고 좀 우려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더 커졌다. 이번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 또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처럼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고 또 최근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하면 금차 확대가 좋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도대체 어떤 돈들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국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를 보면 일단 한국 자본이 있을 거고요. 또 미국 자본이 있고 글로벌 자본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자금의 목적도 채권 투자를 목표로 하는 돈이 있고 주식 투자를 목표로 하는 돈이 있죠. 근데 그 성격에 따라서 이번 금리 격차 확대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돈이 미국 돈인 것처럼 또 모든 돈이 채권에 쏠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시중에 풀려 있는 돈들은 그 국적이라든지 또는 투자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세분해서 보면 금리 격차 확대가 기계적으로 한국 자본의 어떤 유출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와 그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니까 역전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돌이켜봐도 한 3번 정도 기간을 나눠서 보면 그때도 자본으로 결국 한국으로 순유입이 됐었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는 한국 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자본이 들어오는 게 좀 자연스러웠던 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을 거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확신하기는 어렵죠. 대신 이제 내년 이후로는 다시 우리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면 장기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자본들은 이 금리 때문에 무조건 방향을 한 방향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셨는데 일본 경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일 간의 이제 관계가 또 회복되면서 일본 경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일본은 엔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연준은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도 하고 우리도 동결이지만 금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일본은 이렇게 엔저로 이 유지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엔저를 유지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시장 흐름이 일본 엔화를 좀 약세로 가져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 출장이나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일본 경제 활력이 느껴진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보면 그 일단 숫자로 보더라도 일본 경제 성장률이 지난 1분기 1.9%가 나왔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일본 그러면 탁 따라오는 단어들이 저성장, 뭐 제로 물가,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되어 왔었는데 재작년 말부터 그리고 작년 올해 초까지 이어지는 게 일본 경제 성장률이 꽤 높습니다. 1.5에서 뭐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과거와 달라졌고 이게 성장률만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이제 물가도 한 3%대 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실질 성장률이 1% 중후반이면 이게 명목상으로는 거의 5% 정도의 그 성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일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 상승 또는 경제 활력을 느껴지는 거고 이게 잘 방향을 틀기만 하면 일본 경제의 과거의 어떤 그런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엔화가 이제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금리 격차 확대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돈도 많고 또 일본에서 바깥으로 투자하겠다는 것들 활성화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엔저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엔저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일본이나 또는 현재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을 때는 엔저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럴 때는 수출에 좋으니까 엔화 약세가 유리할 텐데 요즘 일본은 이제 제조업 비중도 많이 낮아졌고 또 수출도 해외 공장에서 수출하는 게 많아졌다 보니까 네.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엔화 약세 자체가 불리하지는 않고 오히려 엔화 약세보다는 지금과 같은 어떤 성장률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이 국면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의 긍정적인 소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장기 불황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뚫고 나가게 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뭐라고 보시는지? 예, 그 좀 세계 경제 흐름이 요즘 일본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 뭐랄까 흔히 진영화라고 하죠.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가까운 나라들과 자꾸 진영을 묶어가고 있는데 일본이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네. 또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전혀 산업 정책이란 걸 하지 않던 선진국들마저도 산업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보조금 같은 거 주고 정부가 산업이나 기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변화들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소비자들이나 일본 기업들에게도 이제 앞으로는 일본 경제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 시그널을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설적으로 일본의 제조업이나 수출 비중이 낮아졌다는 게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유탄을 좀 덜 맞게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 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좀 좋아질 거란 기대 때문에 투자도 미리 해두고 재고도 확보하고 그랬었는데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유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런 기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유탄을 좀 덜 맞았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오히려 일본이 집중했던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과 같은 어떤 진영화라는 환경이 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본의 경우는 어떤 이유든 간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왔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사실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한국보다 더 빨리 동남아 쪽으로 생산 기지를 많이 옮겼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반사 효과도 있었고 또 그렇게 그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중국 정부가 일본이 아무리 싫어도 일본의 수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꾸준히 가격 경쟁력을 갖고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본이 이 장기 불황을 벗어나면서 또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겐 또 경쟁자로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의 낸드 플래시 2위 업체인 키옥시아와 4위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위협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낸드 플래시는 한국 기업들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키옥시아가 예전 그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가 이제 독립해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과는 과거에 이미 OEM 생산 같은 걸로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의 시너지는 꽤 기대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결합이 과연 그 자발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불가피한 그 선택이냐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그 반도체 쪽에서는 치킨 게임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치킨 게임이 벌어지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키옥시아가 지금 2위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한 2위거든요. 아마 3위로 곧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덩치를 키우려면 아무래도 관련이 높은 그런 웨스턴 디지털 같은 데랑 합병을 하고 싶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자발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죽기 살기의 치킨 게임 속에서 힘을 합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한국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될 건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그 변화를 통해서라도 반도체 패권을 놓지 않겠다 또는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일본 정부의 그 의지, 산업 정책 의지를 더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본 정부는 지금 반도체가 앞서기 때문에 지키려다기보다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거는 아무리 지금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미래 일본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무리를 하고 돈을 넣고 그래서라도 좀 합병도 지원하고 또 외국인 투자도 유치하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이제 미국 기업과 합병을 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기업을 키우고 또 생존 전략을 펼치더라도 삼성전자나 우리 SK 하이닉스에 미칠 위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한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제한적으로 저는 보고요. 또 오히려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나 일본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 한국 반도체 쪽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도체도 굉장히 밸류 체인이 길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또 일본이 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2차 전지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도 좀 어떨까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